안녕하세요, 북스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지난 7일 삼성전자가 22년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무려 77조 원, 영업이익은 무려 14조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 주가는 하락해서 67,800원의 종가가 맺어졌습니다.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자꾸 떨어지고 있나? 이것은 삼성전자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반도체 산업의 문제인가? 어떻게 생각해? 4월 8일자로 기사 하나가 났는데 반도체 장비 확보에 최장 18개월 걸린다. TSMC를 비롯 인텔, 삼성전자 모두 공격적인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 왜냐면 전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지. 그렇게 해서 한참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많이 올라갔는데 반도체 장비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야. 보통 3, 4개월 정도면은 받을 수 있었던 장비가 이제 한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사전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해놨던 것들이 다 지연이 되거나 일정이 좀 차질이 생긴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센티가 안 좋아. 한번 여기서 필라델피아 주가를 한번 보고 갈게. 보자. 이것도 어차피 똑같은 모습이야. 삼성전자랑 변동폭에 있어서는 좀 다른데 어차피 방향성은 똑같거든. 코로나 때 확 떨어지고 그때 유동성 증가와 반도체 수요 증가의 기대감으로 2021년 1월 달에 피크를 찍었지.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년 반 정도, 1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 거지. 삼성전자도 거의 똑같아. 한번 볼까? 삼성전자를 보면은 역시 코로나 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후에 2021년 1월 달에 이렇게 피크를 찍고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을 주는 매물대 차트거든요. 가장 많은 거래가 이때 일어났어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평단가가 7만원대 중반에서 이제 8만원대 중반 사이 이 정도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언제 본전이 오나 이런 이제 좀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코로나 때 이후로 이게 9만 원을 찍었을 때 이때 또 많이 사려고 했거든. 아니 5만 원에도 안 산다는 삼성전자를 지금 9만 원에서 사겠다고 난리야 하는 짤이 나왔는데 그때 사신 분들 그 손실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좋아. 그럼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왜 위기인가? 이것부터 짚고 그건 과연 대응이 가능하냐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막 위기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위기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 근데 IT 기업들은 이런 위기설이 하루 이틀 나오는 문제가 아니거든. IT 기업이라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뉴스야. 삼성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라고 보면 돼. 원래 기술이라는 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등, 2등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버핏도 기술주를 싫어했어. 맞아. 그럼 우리 한번 잠깐 그 삼성전자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좋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좋아. 삼성전자를 볼 때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 초까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상승을 한 거는 갤럭시의 데이트 때문이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무선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보다 더 높았거든. 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전에 메모리 팔던 기업이었는데 핸드셋 파는 기업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때 삼성전자의 위상이 정말 대단했어.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 잡스의 거의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이었던 것 같아. 삼성을 카피캣이라고 막 조롱했거든. 근데 이게 삼성을 정말 의식해서 그랬던 거야. 당시에 사람들은 기술의 삼성, 감성의 애플이라고 했어. 실제로 기술력은 삼성이 애플을 앞선다고 많이들 생각했고, 근데 이때부터 애플이 삼성을 파트너로 본 게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2011년도에 소송이 들어갔고 2014년도에 파운드리가 아웃이 됐어. 이때부터 애플이 TSMC를 파운드리로 쓴 거야. 그리고 2016년도부터 메모리를 고객사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최근 일이지 2020년도에는 OLED, 그 디스플레이 OLED도 고객사를 확대를 했거든. 그러니까 단독으로 삼성의 물건을 받았던 애플이었는데 계속 듀얼 밴드 혹은 중국 업체까지 껴서 업체 수, 하청의 업체를 늘리기 시작한 거야. 애플은 탈삼성에 사실상 성공한 거야. 그렇지. 예전에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없었으면은 아이폰이 못 만들었는데 이제 다른 업체 걸 써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잠깐 여기서 한번 애플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어. 애플은 IT 기업인데 사실상 소비재 기업으로 볼 수 있거든. 왜냐면은 아이폰을 살 때는 스펙을 보고 사지 않아.
애플이니까 사는 거거든. 브랜드력이 강하다는 맞아. 거지. 2017년도에 버핏이 애플을 매수하면서 나는 애플을 IT 기업으로 보지 않고 소비재 기업으로 본다고 했거든. 바로 이거야. IT 기업은 항상 기술 혁신에 따라서 기업이 흥망성쇠를 겪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근데 소비재 기업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거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오래 간다라는 거야. 그렇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위기는 사실상 갤럭시가 대성공해서 그때부터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잠깐 여기서 한번 또 비교를 해볼 기업이 TSMC. 그렇지. TSMC는 아예 경쟁을 안 했어? TSMC 모토가 있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자체 제품을 개발하지 않았어. 그래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그 팬리스 업체들이 TSMC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이 강력한 거야. 이게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인 거야. 다시 삼성전자 차트로 보면 2011, 12에서 큰 폭으로 슈팅이 나왔고 이것은 갤럭시의 대히트 때문에 나온 거고 그 뒤로 2012년부터 16년, 15년도까지는 굉장히 박스권이었단 말이야. 근데 2017, 18년도를 보면 엄청난 상승이 나왔잖아.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때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거야. 이때는 우리가 다 아는 메모리의 슈퍼 사이클이었어. 우리 다 기억할 거야. 그렇지. 2016년도에 알파고 바둑 게임을 했잖아. 맞아. 이창호? 이창호 넘어가 이거. 이창호. 그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어. 그래서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MS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막 짓기 시작한 거야. 기업 간의 경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이랑 중국 기업 서로 내가 먼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경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난 쇼티지가 난 거야. 그랬지. 이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감히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보통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그 재고를 4주분을 정상 재고라고 하거든. 보통 4주분을 재고분을 쟁여놓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쇼티지가 심했냐면 만들자마자 출고가 된 거야. 재고 일수가 거의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어. 맞아. 그래서 매일 거의 막 전화를 자주 하면서 재고 얼마 남았냐 그렇게 안 했어? 그러지는 않았어. 그러진 않았어? 그거는 다운 사이클 때 이야기야. 그랬구나. 그래서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당시에 60%가 넘었어. 제조업이 60% 이상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때의 주가의 엄청난 퍼포먼스는 데이터 센터 때문이야. 그 뒤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점차 감소했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주가가 박스권에서 머무르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확 떨어지고 나서 급격하게 올랐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 첫 번째로는 유동성. 그렇지. 페드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기대치야. 파운드리였던 거지.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도 지금 수요가 너무 밀려 나오고 있어서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겠어? 야, 이거 대박이구나. 그래서 주가가 쭉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거지. 근데 그 이후에 반도체 공급 대란이라고 지난 한 2년 동안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그래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선단 공정, 그러니까 7나노 이하의 공정에서까지도 웨이퍼가 부족한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TSMC가 가격을 엄청 올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팹리스가 줄을 서게 된 거야.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빨리 캐파를 늘리고 싶잖아. 그러려면은 장비를 빨리 받아와야 되고 그 장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돌리려면 엔지니어들이 필요하잖아. 근데 사람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지. 고급 인력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가 슈팅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영업이익의 두 축은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스마트폰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의 수요 문제가 있어. 삼성 같은 경우는 뭐 4나노 공정 수요율이 30-40%라서 TSMC의 절반밖에 안 된다. TSMC는 수율이 70%도 되는데 뭐 후공정 작업이 좋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많잖아. 그럼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건지 뭐 이걸로 우리가 극복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단 말이야. 아주 좋은 질문이야. 나는 삼성전자가 가진 강력한 DNA,
버핏이 말하는 해자는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아. 이 위기 관리 능력은 IT 기업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런 능력이거든. 기술 혁신을 못 따라가면 한순간에 도태된다고 말을 했잖아. 삼성도 예외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위기라는 거고. 그래서 IT 기업들은 항상 새롭게 변해야 돼. 이건희 전 회장이 말했던 게 마누라랑 자식만 빼고 다 바꿀 각오를 해라. 다 바꿔. 다 바꿔. 봐봐. 요번에 문제가 됐던 GOS 문제와 수율 문제. 이걸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도체 수율 문제를 보면 지금 4나노, 5나노에서의 수율 문제가 된 거거든. 7나노랑 10나노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근데 4나노, 5나노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EUV 공정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렇지.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했다라는 거야. EUV라는 거는 이제 노광 장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 어떤 새로운 공정을 들어가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이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생산량을 늘리면은 그 늘릴수록 그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반도체도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엄청난데 이 학습 곡선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단가가 떨어지는 거거든. 지금 단가가 엄청 높아.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지난 1, 2년 동안 학습을 했어.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앞으로는 수율이 올라갈 일만 남았지. 그렇지. 음. 내가 말한 단가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 맞아. 근데 이 TSMC는 삼성전자랑 좀 다른 전략을 취했어. 우선 삼성전자는 10나노에서 곧바로 EUV로 가기를 원했었고, 그 다음에 TSMC는 10나노에서 7나노로 핀팻이라는 공정을 그대로 이어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수율을 올렸어. 7나노에서. 그 와중에 TSMC는 ASML에 EUV 장비를 공급받아서 계속 학습을 하고 있었던 거야. 양산을 하진 않지만 학습을 돌리고 있었어. 삼성전자는 장비를 많이 받지 못했던 거. 장비를 받은 게 1, 2년 정도밖에 안 돼. 늦게 받았다. 좀 늦게 받고 장비 대수도 TSMC의 절반도 못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사실상 파운드리의 문제는 아닌 거야. 왜냐면 TSMC도 처음 학습을 할 때는 수율이 떨어졌거든. 대신 양산을 7나노로 했기 때문에 그게 실적에 티가 안 났을 뿐이야. 삼성은 EUV 4나노, 5나노로 양산을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고.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서 막 하나에 3개, 인천공항 3개, 한 대에 3개, 한 대에 3개. 그게 이제 화성팹인데 거기서 이제 EUV 공정이 들어갔던 거. 그때 이제 막 받고 있었던 시점이었구나. 그게. 그때 이제 팹을 만들고 그 만든 다음에 그 이후의 장비를 이제 받아서 집어넣었던 거야. 좋아.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의 수율은 그냥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결국 이 수율은 시간과 돈의 문제다. 삼성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파운드리 이야기 좀 더 해볼게. 오케이. 지금 그래서 4나노, 5나노에서 삼성이 진짜 극단적으로 삼성 파운드리를 4나노, 5나노를 버리고 가도 삼성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수익이 크게 나기 때문에 전사 측면에서 보면은 티가 하나도 안 나. 이게 삼성전자의 위력인 거야. 위험인 거지. 파운드리가 한 세대가 망했어. 4나노, 5나노가 다 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 스크래치는 하나도 나지 않는 거야. 그래, 그래서 실적은 좋았어. 맞아.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는데 원가 관리도 잘하고 위기 대응도 잘해서 실적이 좋았다고. 그리고 EUV 수율이 안 나오는 것이 학습을 좀 덜했다라는 것도 있고 EUV 공정에 들어가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펠리클이나 기초 소재 분야의 그 공급도 TSMC에 비교해볼 때 떨어졌던 거야. 근데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야. 그리고 TSMC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7나노 이하에서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 1등과 한참 뒤처지는 2등이 아니라 1등과 굉장히 훌륭한 2등인 거야. 삼성전자 말고는 EUV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 TSMC가 캐파를 풀로 돌리고 나머지를 그냥 삼성이 돌린다고 해도 삼성도 풀로 캐파가 돌아갈 거다. 그걸로 삼성이 뭐 점유율이 완전히 묻힌다거나 할 염려는 별로 없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그 전략은 뭐냐면 TSMC가 다 못 받은 것을 주워 먹자야. 그것만 해도
널렸어. 그래서 지금 현재 퀄컴이 TSMC로 간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TSMC로 간다. 아, 삼성 파운드리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괜찮아. 전혀 공백이 없어. 좋아. 그러면 반도체는 알겠어. 그럼 스마트폰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애플폰이랑 경쟁을 한다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생각하는 AP가 문제다. 저번에 갤럭시 22 발열 문제가 너무 컸어. 의도적으로 GOS를 프로그래머해서 성능을 일부러 다운시켰다. 이게 너무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 스마트폰도 경쟁력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 맞아. GOS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본질적으로 한번 보자. 문제가 됐던 것은 퀄컴의 칩이야. 퀄컴이 그렇지. 설계를 한 거지. 그리고 퀄컴은 설계의 바탕은 ARM이야. ARM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퀄컴이 설계를 했고 그 설계를 한 것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 거야. 그렇지.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파운드리가 잘못됐느냐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파운드리까지 잘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핸드폰을 조립을 하면서 무선사업부에서 발열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혹은 예전 배터리 터진 것처럼 배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 아무도 몰라. 그리고 설령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야. 조직 그리고 규모 면에서 봐서 세계에서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있는데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런 이슈가 나오면 당장에 욕을 먹는 건 무선사업부란 말이야. 핸드폰이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라는 거야. 그럼 무선사업부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불량인 칩을 갖다 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런 말이 나와. 좀 가성비 좋은 미디어텍 AP 쓸래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근데 LSI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엑시노스를 밀 수밖에 없는 거야. 엑시노스를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것을 파운드리에 맡기고 거기서 만들어진 칩을 무선사업부로 보내면 그야말로 수직 계열화가 되는 거거든. 그렇지. 전사 측면에서 보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란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 깨졌잖아. 엑시노스도 수율이 안 잡혀. 각자의 사업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너무 얽히고 설킨 거야. 디스플레이도 나 중국산 좀 가격 경쟁력 있는 걸 쓸래 라는 게 무선사업부의 입장인 거야.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면 손해잖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실패했단 말이야. 수직 계열화가 성공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지. 애플은 수직 계열화를 했잖아.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애플은 그래서 대단한 기업이지. 삼성의 스마트폰의 미래가 좋단 말이야, 안 좋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중국 스마트폰도 쫓아오고 있거든. 아까 말한 미디어텍 얘기도 해보자. 실은 원래 미디어텍은 중국이 저가폰에 쓰던 가성비 칩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삼성이 쓴다는 거는 스스로 프리미엄 폼의 지위를 버리겠다는 거야? 삼성전자도 여러 라인업의 그 핸드폰이 있어. 프리미엄이 있고 그 다음에 저가형 폰이 있고. 근데 저가형 폰에 미디어텍을 넣는다는 거고 사실 근데 미디어텍의 최근 벤치마크 거의 프리미엄급까지 올라와. 가격은 저가형인데.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지. 미디어텍 AP를 쓰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내가 파운드리 나한테 맡겨주면 잘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는 TSMC에 가 있거든 미디어텍은. 근데 삼성 파운드리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사적인 측면에서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누가 해야 되느냐? 컨트롤 타워가 해야 되는 거야. 삼성은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전사를 두를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반도체 산업은 전문 경영인이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규모가 크고 투자액도 너무 크고 미래를 봐야 되는 거거든. 지금 삼성 파운드리 4나노, 5나노 수율이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뚝심이 필요한 거야. 그거는 거지. 오너밖에 할 수가 없는 그렇지. 거야. 전문 경영인들은 몇 년 실적 안 나오면 잘리거든. 삼성이 스마트폰도 전략을 바꿔서 이 위기를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선 모바일 시장은 더 이상 성장 산업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고 해서 이익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혹은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다음번에 주가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이 나와야 되거든. 나는 그거를 파운드리라고 봐.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이제 그럼 삼성전자 살 거야?
우선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반도체 가격이야. 반도체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60% 중반대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가격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할 거란 말이야. 단기적으로. 근데 반도체의 가격 동향을 보면 2분기 공정 가격이 디램 기준으로 대략 한 7%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고정 거래 가격이 동결이 됐어. 그리고 3분기 때부터는 고정 가격이 디램과 낸드 모두 오를 거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 그 이후로는 현물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하방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야. 현물 가격이 하방을 지지해주고 소폭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분기에 보통 고정 가격이 반영이 되거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상 현재 2분기는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3분기, 4분기 이때 주가는 우상향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렇게 되면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지. 퓨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게 단기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렇지. 질문일 거야. 그렇지. 맞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메모리 가격과 변동성이 유사한 SK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게 나는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고 지금 EUV 공정을 디램에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직 시작 단계란 말이야. 이미 삼성은 디램에서도 EUV 공정을 돌리고 있어. 말 그대로 기술 격차가 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인 거고, 어나더 레벨의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야?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앞서고 있었어. 그랬는데 최근에 EUV 공정을 돌리면서 수율이 좀 떨어지게 된 거지, 디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잡은 것처럼 보여. 하지만 기술 격차는 어나더 레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위기가 있고 기업이 잘 나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고 내가 감내를 할 수 있는 게 장기 투자인 거야. 지금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나 무선 사업부가 위기인 건 분명해. 근데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거야. 삼성전자가 지난 과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걸 보면 이 정도는 위기도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서 매출이 크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의 그 고통을 감내를 해보자. 그러면 몇 년 후에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삼성의 그 저력을 믿어보자.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가는 삼성전자니까 이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꿔가면서 성장을 이뤄온 삼성입니다. 그 저력을 믿어보겠습니다. 국민이 사줬잖아. 누가 샀냐? 너와 내가 샀다. 우리가 산 삼성이니까. 내가 재밌는 걸 봤는데 사업 보고서에 보면 소액 주주가 몇 명인지가 나와. 근데 대략 한 500만 명이더라고. 500만 명의 삼성. 대단한 거야. 국민 기업이 된 거야. 그렇지. 국민이 산 삼성이지. 그러므로 잘 되기를 온 국민이 기원하고 있다는 점 응원 드릴게요. 삼성전자 화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